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기억의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기여한 인물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 또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이 될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독립운동 자금이었죠. 100년의 기억,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임시정부 자금의 무려 60%를 조달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 술집을 드나들기도 하고 일본 경찰서장을 사돈으로 두기도 하고 한때는 복면강도로 위장하기도 하면서 한평생을 오로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의 길을 찾기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 바로 백산 안희제입니다. 백산 안희제, 아마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산 중구 동강동에 가면 백산 기념관이 있죠.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인근 일대를 관광으로 오셨던 분들이라면 오가시면서 한 번쯤은 보실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제는 과연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철학과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1885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의령하면 홍위 장군 곽재우가 태어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일종의 동양 출신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대지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전통적인 유림 가문의 나름 부잣집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다고 하고요. 7살 때부터는 집안 어른인 서강 안익재 선생 아래에서 한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17살 때가 되면요, 지역의 백일장에서 아주 뛰어난 문장력을 선보이게 되면서 야, 이 녀석 앞으로 의령을 빛낼 큰 인물이 되겠는데,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살 때는 남쪽 지역을 유람하면서 남긴 글, 남유록에 직접 쓴 한시 32점을 남길 만큼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총명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자, 인생의 20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백산이 20살이 되던 해는 1905년입니다. 20살이 된다는 것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때인데, 하필 공교롭게도 1905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해입니다. 즉,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민족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안희제는 20살의 성인이 됐던 거죠. 당연히 굉장히 비통한 마음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에 대한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국록을 먹고 있는 세신배가 어찌 이 같은 불측한 일을 강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 또한 성현의 글을 읽는 자들인데 망국의 죄를 저질렀으니 목을 베어야 한다. 그리고 이튿날 비장한 각오로 집에 들어와서 부친과 조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선비가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고서를 잃고 실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무식자만 갖지 못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학문은 오히려 나라를 해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가 세상에 맞는 학문을 해서 국민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참된 공맹에 도달할 수 있거늘 어찌 살림에 숨어서 부질없이 긁기만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을사조약이 맺어지는 현장과 그 소식을 들으면서 당시에 책임 있게 굴었어야만 했었던 어떤 대신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비판을 하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학문을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또 우리 집안에서 나를 교육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 말이 올바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쉽게 말하면 풀서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 입장에선 네 말이 옳긴 옳은데 지금 좀 워낙 상황이 좀 급박하니까 조금은 동정을 잘 살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안희재는 결심을 합니다. 그날 밤 여장을 갖춰서 바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울에 와서 그는 신식교육, 즉 근대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근대적 사립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 경제과에 입학을 했고요. 다시 또 역시 유명한 학교죠. 우리나라 최초의 밀립사학이었었던 양정의숙으로 옮겨가면서 1910년까지 학문을 이어갑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가 뜻있게 공부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지방에서 한학을 하던 청년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근대적인 학문을 배운다. 보통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때 안희재는 단순하게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 배운 다음에 실천하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 공부는 내 공부대로 제대로 하고, 하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인재가 필요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나도 배우지만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1907년부터 소학교 설립운동에 뛰어들게 되고요. 여러 성과들을 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산 구포에서는 윤상은 등 지역 유지들과 뜻을 모아서요. 구명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구포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경남 의령에는 의신학교를 또 세우게 되고요. 1908년이 되면 아예 고향으로 찾아가서 정확하게 고향이 의령군 입산인데 문중의 재산을 활용해서 창남학교를 설립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 뭐냐? 집안 어른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따져보면 사실 영남 지역이라는 것이 보수성이 유독 좀 짙었기 때문에 신교육을 보급한다? 이것을 이 지역민들이 아무리 안희재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안희재가 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까지 제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하면서 어른들을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너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의 진정성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아마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문중 재산을 투자해서 고향에다가 창남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새로운 학문, 신학문, 근대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교를 설립한다는 게 사실은 영남 지역에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1907년에 인근의 안동에 협동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졌고 사실은 그 학교도 안희재가 지원도 하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동 협동학교가 그 지역에 친일파나 일본인들이 아니라 우리 의병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게 되고 또 안희재의 친구였었던 교사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공부라는 것은 개화, 위정척사, 그리고 의병, 애국개몽운동 등등등 우리가 뭔가 일제를 향해서 싸웠던 것은 다 옳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배웠었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갈등이 꽤 심했었습니다. 왜냐? 개화를 해야 된다. 개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애국개몽, 학교를 세우고 개몽운동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위정척사, 우리는 조선의 성리학적인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외세를 밀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의병운동으로의 발전이거든요. 지금 보면 둘 다 가치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두고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의 의복이 단발이나 근대식 의복을 입는 것 등등등에 대해서 의병들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특히 이제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그 당시에 언론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신문에다 날마다 이 사건을 막 보도하면서 영남 지방의 이 보수 유생들을 어마어마하게 또 비난을 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또 커지게 되죠. 실제로 안희재 개인으로 본다면
보성전문학교 동창이었던 김기수, 안상덕이 바로 이 시기 때 교사 활동을 하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결국은 안동으로 달려갔고 이후에도 안동 협동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또 후원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야기한다. 아, 그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똘똘하게 크다가 비분 관계했고 그런 다음에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랜 보수화된 풍토 속에서 자기가 받아왔었던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포기하고 근대 교육으로 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이게 초기의 안희지의 어떤 삶의 투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1909년 안희제가 아주 좀 아이디어가 넘치는 모임을 하나 만듭니다. 이 서울에서 경상도 유학생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조직 이름이 대동청년당, 당시의 비밀 청년 결사 조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단체가 비밀 결사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시작했던 멤버들이 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남영우, 서상일, 김동삼, 신채호, 윤세복 등인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한테 굉장히 알려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남영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총장과 교통총장을 지냈고요. 특히 친일 분자들 밀정 총살에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군자금 모집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상일 같은 경우는 현재도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데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기도 하고요. 대구 지역에 아주 중요했었던 단체였었던 광복단을 기초로 해서 발전했었던 조선국권회복단 뭐 이런 단체들에서 서상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동삼 같은 경우는 김좌진과 비슷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좌진, 서일 당시 대표적인 무장투쟁 노선에서 김동삼도 사실 굉장히 저명했었던 무인 중에 무인이었었던 거죠. 특히 임시정부 산하에서 서로 군정서 참모장으로 아주 걸출한 활약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신채호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역사학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초기에는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데서 아주 그 열혈 주필로서 한국의 언론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세복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안지 선생과도 좀 긴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대종교와 또 관련 있는 인물인데요. 윤세복은 대종교를 통해서 항일운동을 펼친 인물로 유명하고요. 3대 대종교 교주가 되어서 만주르 총본산을 옮겨서 계속 민족투쟁을 이어갔던 걸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굉장히 좀 한 명 한 명이 내가 알건 모르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뜻이 있었던 청년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각자 물론 각자의 방향으로 가긴 갔지만 정말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안희제의 리더십 속에서 함께 모여들었다. 이것도 좀 인상적인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속상한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에 비해서 남아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조직 자체가 비밀 지하 조직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45년 광복 때까지도 이 조직이 유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 비밀을 유지하고 또한 비밀의 유지의 전제 조건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세에 비해서 즉 독립운동가들의 회고에 비해서 이 조직이 정말 어떤 조직이었냐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그 실체를 규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규가 딱 남겨져 있는데 이 단규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동청년단 단규. 첫 번째, 단원은 피로써 맹세한다. 두 번째, 새 단원의 가입은 단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세 번째, 단명이나 단에 관한 사항을 문자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경찰기관에 체포가 될 경우 다른 당원에게 연루시켜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읽어봐도 굉장히 그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튼 이 대동청년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안희제와 함께 백산상회를 이끌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도 많지만 조선국권회복단, 의열단, 임시정부, 지역적으로 따지게 되면 국내 해외에서도 중국 또 뭐 타이완 일대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라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단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희제의 운명, 다시 안희제의 개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안희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이 사실상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양정의숙을 졸업한 그 해가 1910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살에 뜻을 모았던 해에 조선은 망해가고 있었고, 그가 활발하게 배우면서 애국계몽 운동에 투신하고 있었던 그 지점에 조선이 망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막막함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서 모든 기록이 남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좀 고뇌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1911년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해부터 약 3년간 해외에 나가서 일종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간도, 중국 상하이 이런 데로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안희제도 그곳에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선배 독립운동가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1차적으로 그가 만났었던 인물은 도산 안창호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뭐 저명한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도산 안창호는 백산 안희제가 추구했었던 실력 양성, 애국계몽,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세운다, 어떤 이런 방향성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안희제의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듬어보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일본과 싸우려고 했다면 1914년 안희제는 귀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안희제의 굉장히 독특한 시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귀국해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귀국하자마자 땅을 팝니다. 고향의 전답 2,000마지기를 팔아서 백산상회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막 땅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2,000마지기 이러면 느낌이 전혀 안 오는데, 2,000마지기면 요즘으로 말하면 40만 평 규모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요즘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야 뭔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축구장 한 13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결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 3년간의 방랑과 질문을 구한 시간 끝에 그가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을 판다? 이거 사실은 보통 결단이 아닌 거죠. 자, 실제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으로서 또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보급하는 통로로서 여러 가지 역할로서 이 백산상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이제 민족기업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면은 독립운동의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실제로 누가 백산상회를 찾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자, 몇몇의 제가 일화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김순애라는 굉장히 저명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밀사로서 상하이에서 잠시 부산을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순애 여사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백산상회입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돕는 기업은 만주 쪽에 아일랜드인 쇼가 만든 이륙양행이 있고요. 부산에 있었던 백산상회 2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륙양행은 사업 단위를 크게 한다기보다는 망명가들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망명하는 사람들을 유통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자금은 사실 백산상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특급 요인으로서 가장 먼저 접촉을 했던 곳이 또 이제 백산상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순애 여사도 굉장히 저명한 독립운동가인데, 김순애 여사의 남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김규식 선생인데, 김규식은 임시정부 외무총장직을 맡아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었던 정말 유명한 인물이고, 그도 또한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민족 자결주의가 파리 강화회의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정부를 만들고 정부 대표로서 파리에 가서 우리 정부와 우리의 독립을 인정해달라, 지금 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요? 당시에 중국에서 유럽을 간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근데 바로 김규식의 파리행에 자금을 대준 것도 백산상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려면 독립운동에는 돈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돈, 그 자금에 있어서 백산사회가 결정적 기여를 했구나. 특히 3.1운동의 그 여파를 이어가는 엄청난 불씨, 임시정부를 만들고 우리가 정부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정부로서의 어떤 큰 활동을 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 됐었던 민족기업이 백산상회였다.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게 한국사 교과서에 조금 나오긴 나오지만 야, 이거 좀 더 공부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기분이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희제는 1917년 11월 달에 영남 지역의 청년 자산가들을 쫙 끌어모아서요, 백산상의를 합자회사로 전환을 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일본이 민족자본 이거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하는 것 자체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1919년 5월달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자본금 100만 원이면 지금은 뭐 100만 원 하면 이게 괜히 적은 돈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건 이제 환산을 해보면 최소한 400억 원 규모로 우리가 현재 분석을 하거든요. 최소 400억 원 규모의 백산무역 주식회사로 확대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설립 당시에 이제 주식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설립 당시에 총 주식 2만 주 가운데서 안희제가 2,000주를 소유했으니까 당연히 뭐 실질적인 소유주죠. 근데 이제 안희제는 이사직을 맡게 되고요. 사장은 2,000주를 소유한 최준이라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우리가 누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회사 경영도 중요하죠. 그러나 독립운동도 중요하고 특히 회사의 전면에 서는 것보단 이사로 딱 있으면 일본의 좀 감시를 피해서 활동하기에도 좀 유리하니까 이런 선택을 좀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잠깐만, 그러면 안희제가 이사인데 사장이 최준? 그럼 이 사람도 뭔가 좀 안희제랑 막역한 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최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최준은 실질적으로 백산 안희제가 다양한 독립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전달해 줬었던 정말 최준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시정부의 자금책이 안희제였으면 안희제의 자금책은 최준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백산상회에 그리고 안희제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줬었던 조력자가 바로 최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준은 그 유명한 경주 최씨, 우리가 경주 최부자댁 이런 말 좀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병자호란 때부터 약 400여 년간 경주 지역의 대지주이자 존경받던 대지주 집안이죠. 경주 최부자댁의 12대 손입니다. 이 집안의 가문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육훈이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는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부자가 되더라도 정도를 가진 부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어라.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본인 집안은 부자지만 검소해야 되고 부자지만 함부로 지나치게 이문을 탐하지 않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함께 상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뚜렷한 가치관을 지녔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워낙 명문가고 알려졌었기 때문에 12대 손인 최준이 어린 시절에 이 집에서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최익현, 최시영 같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최익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정척사 운동의 대가고요. 명성황후와 함께 흥선대원군을 또 몰아냈던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의병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최시영 같은 경우는 최재우가 창시했었던 이 동학의 2대 교조로서 나중에 보면 이제 동학농민운동과도 또 깊은 관련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 근대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적에 항상 이야기에 나오게 되는 위정척사 운동,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의병항쟁 이런 어떤 활동의 주요한 인물들 혹은 그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인물들이
최준의 어린 시절에 그 집안의 문객들인 거죠. 와서 밥도 얻어먹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준 입장에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자라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국권회복단, 대동청년당, 그리고 대한광복회 같은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달한 지점이 백산 안희제와 비슷한 거죠. 각자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그 뜻이, 그 삶의 경로가 딱 맞닿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동지로서 또 하나의 사업 파트너로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백산무역 주식회사 이야기를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의외인 게 주식회사로 확대가 된 지 2년이 지난 1921년 주주가 32명의 규모로 주식회사가 확 커져요. 근데 이 당시에 실제로 흥미로운 게 뭐냐? 안희제는 돈에 눈먼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민족운동 이런 데 관심 없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혹은 친일, 이 당시 어찌됐건 일본인들 눈에 띄어서 돈을 벌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친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주주로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실망이야. 그래도 안희제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모아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독립운동 자금을 비롯해서 계속 돈이 쏟아져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평소의 경영 철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의 좋은 공급처는 사기와 협잡이다.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마인드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소에도 스스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옷도 굉장히 많이 좀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양복도 입고 일본인 복장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본 호텔에 딱 묵으면서 좀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는 태도들을 보이면서 일본인 사업가들도 만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싹 변장을 바꾸고 평상시로 돌아가서 독립운동가들과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와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싹싹싹 바꾸는 거죠. 최준과 얽힌 일화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백산 안희제가 경주 부자 최준을 찾아가서 정말 말 그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옵니다. 근데 문제 뭐냐?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최 부자 집안도 계속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흔쾌히 지원도 하곤 하지만 자신의 자산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지원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준이 이게 좀 현재 상황이 도저히 힘들다. 아니 이제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공감도 하지만 내가 그동안 좀 준 돈이 얼마냐, 좀 기다려달라. 지금 조금 우리 집안 상황이 좀 안 좋고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안희제를 만나는 걸 계속 좀 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안희제가 최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내놓으쇼 하면서 5만 원을 요구를 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좀 단순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돈 최소한 20억 정도 되는 돈 같아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최부자 댁 자체가 지금 이제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준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얘 돈 못 준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안희제가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싹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 경주 최부자 댁에 복면을 한 강도가 습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얼굴을 싹 가리고 담을 딱 뛰어넘어서 최준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랑방에 딱 침입을 해서 칼을 딱 뽑아서 목에 대고 잠을 깨웁니다. 일어나, 돈 내놔,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최준이 이게 뭐야, 당황됐겠고 놀랄 것이고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옛날 소문 듣고 왔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너네 뭐 자산도 많고 하니까 수표책을 꺼내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서 수표책을 꺼내는 거죠. 강도가 수표책을 적게 시키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요. 언제까지 그 돈 넣을 수 있어 하니까 최준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보름 정도의 말미를 주면 내가 한 보름 후까지는 꼭 돈을 넣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좋아, 그럼 날짜 기입하고 도장을 딱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최준 입장에선 뭐 이런 바보 같은 강도가 있어. 왜냐면 현찰이나 기물은 들고 가면 그만인데 수표라는 것은 그렇게 수표증을 주더라도 은행 가가지고 신고해버리면 이거 그냥 유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좀 황당하면서도 비웃으면서 그냥 수표에다 사인해서 이렇게 넘기고 말았었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얼마 금액을 적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얼마를 썼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낌 딱 오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만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강도가 알고 보니까 백산 안희재였던 겁니다. 최준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기란 독립운동의 무엇보다도 훌륭한 수법이다. 이 백산이 늘 하던 말하고 좀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왜 친일파들 혹은 돈에 눈먼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상대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산은 인재 양성에 앞장을 섭니다. 자, 백산을 이해하는, 안희재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쵸, 애국 계몽운동, 학교를 세우는 거잖아요. 실제로 1919년 11월 백산상의 주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미유경회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인재들을 선발하게 되고 또한 유학비를 지원해서 국외로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금을 받아서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초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안호상이라든지, 그리고 국문학자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었던 이국노 같은 사람들이 안희재의 후원 속에서 유학을 하고 근대 문물을 배워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은 국내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후학들한테는 기회를 주면서 보다 더 선진 문물들을 배우고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참 교육인으로서, 교육 후원자로서의 역할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산상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1919년 3.1운동 당시에 가장 빛나는 활약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3.1운동을 경험하면서 안희재는 더더더 여론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민중 계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이 되면 동아일보가 창립을 하잖아요. 실제로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을 나중에 또 지내기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그 민중들한테 독립을 위한 각종 교육 내용, 그리고 민주운동의 어떤 틀을 제공하고자 1927년 협동조합 자력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이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력사. 실제로 이제 안희재가 백산상회를 세우고 인재를 육성했던 것, 또한 우리의 돈으로 민족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들었던 이제 어떤 그런 자력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 집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1920년대 내내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재정난에 빠진 시대일보를 인수해서 주식회사 중해일보로 개칭한 다음에 중해일보 사장을 맡아서 민족 언론 육성에도 굉장히 헌신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던 중에 중해일보가 지금 별로 안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민족신문이었었거든요. 조선 총독부가 막 탄압하고 하다 보니까 경영난이 생기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사장에서 또 물러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의 한계와 실패가 또 이어지게 되고, 백산 무역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열심히 경영을 하긴 하는데 자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금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준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준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하면서 일본이 운영하던 식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잘 안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좀 속상한 거지만 1928년 1월 달에 백산 무역 주식회사가 파산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최준, 사장이었던 최준 같은 경우도 조선식산은행과 경상합동은행으로부터 전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까지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희재는 본인이 정말로 전력을 다했었던 본인의 회사를 잃고 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포기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안희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때는 30년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시점이고,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전 자산이었었던 백산이라는 기업이 무너졌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가산을 정리하고요. 1931년부터 발해 동경성 지역에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새로운 뭔가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인 건데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왜냐면 28년에 백산무역 주식회사 망했잖아요. 그리고 최부자 최준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파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자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뭐 뒤에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 것 같으세요? 참 저도 이거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무슨 놈이 생겼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런 것 같아요. 뜻이 있으면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업 활동을 실패했더라도 안시의 정도면 또 다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 이 조선의 부자들, 조선의 기업인들 사이에선 좀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가 김태원이라고 하는 경북 봉화 지역에서 금광을 발견해서 떼부자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이 되면 금광 열풍이라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금맥을 발굴하면서 한 번에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되는 사람들, 한 번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태원이라는 사람도 이 경북 봉화 지역에서 이 금맥을 발견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김태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발해 이게 만주 쪽에다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의 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라면 망했던 그 후유증과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한 10년 정도는 은퇴하지 않을까 이럴 텐데, 지금 보면 회사 망한 지 본인이 운영했었던 자신의 젊음을 쏟아부었던 회사 망한 지 한 2,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자금을 받아서 발해의 목단강이 내려오는 길목을 막고 대단히 농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일명 그 유명한 발해 농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한 지역에 2주 아닌 300호 정도를 정착시키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발해 농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작 농창제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배분하고 그 대가로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농지개간 수로 개발, 즉 지역 발전에 쓰게 되면서 그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시스템. 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돼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잘 정착해서 개간했던 사람들한테 토지의 소유권을 또 넘겨주게 되는 일종의 새로운 토지에서 새로운 농장을 지으면서 새로운 경제력과 새로운 힘을 기르는 어떤 그런 만주에서의 민족 공동체 건설 운동,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발해 농장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은 본인의 식민 통치 확장,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까지 점령을 꿈꿨다면 바로 그러한 일본의 새로운 국가 전략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선 농민들과 함께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만들겠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력. 백산 안희제가 그토록 강조했었던 자력이라는 개념과 딱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던 소작농들이 발해 농장에서 스스로 개간하면서 자력의 힘을 기르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영농이 되어가고 그들의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보석이 깔린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농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스마트한 인재,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어쨌건 개간한 농지가 3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경 한 4km를 넘었고요. 수로도 16km를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을 했고요. 원래 이분 교육 중요 지역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농장의 규모가 커지자마자 발해 보통학교를 설립하면서 이주민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대종교 본사가 이 일대로 옮겨오게 됩니다. 대종교?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교는 1909년 나철이 창시한 민족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민족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즉, 나름대로 단군 신화를 재해석을 해서 우리의 오늘날 민족의 독립운동과 민족의 자존을 단군과 함께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흥 종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 약간 사이비 같은 느낌 나. 뭐 약간 종교가 이거 괜찮아?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종교는 종교로서의 기능보다도 사실 대종교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독립운동에 또 헌신했었거든요. 특히 1910년대 때부터 20년대 초반까지는 대종교의 무장 독립투쟁은 정말 눈에 띄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단적 있는 사건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예를 들면 1911년 만주에서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죠. 서희 총재였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단체로서 1910년대 때 만주 무장투쟁의 본산 역할 같은 것들을 했었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910년대 후반이 되면 교단의 중앙본부가 이제 만주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 일대 또 군관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서 무장 항일 세력을 양성하는 데 또 집중하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단체 이름이 약간 어렵다고요? 이제 딱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주에서의 무장투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 딱 떠오르게 되죠. 바로 김좌진 장군이 대종교의 대표적인 무장투쟁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종교의 대표적 인물로서 김좌진 장군이고요. 김좌진 장군은 이제 북로군 정서를 이끌면서 청산리 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로는 또 대한독립군단을 이끌었던 서일 총재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종교가 없었더라면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이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주 일대 무장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단체,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종교가 대종교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3.1 기미독립선언서만 많이 기억하시는데 그 직전에 여러 독립선언서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1919년 2월 달에, 즉 3.1운동 좀 직전이죠, 만주 일대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모여서 발표했던 독립선언서가 대한독립선언서 혹은 무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었던 당대의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3분의 2 이상이 다 대종교 신자거나 대종교와 깊숙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1운동도 예비하고 만주 일대에서의 무장투쟁의 길도 열고, 실제로 만주 일대의 중요한 무장투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집단. 그러면서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단군을 모시면서 뭔가 어떤 고유신앙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이런 일환들이 다 어떤 그 대종교의 정체성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종교를 탄압하고 대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겠죠. 실제로 1942년 11월 달에 동경성 만주 지역에 본진을 뒀었던 발해농장, 그리고 이 발해농장과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대종교를 습격해서 당시에 대종교의 주요 간부진들을 다 체포합니다. 실제로 이날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잡아갔고요. 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모교변이라고 하게 되고요. 대종교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이 농장을 주도했었던 안희지한테도 피해는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제 안희지는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 있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주로 끌려와서요, 만주 목단강 형무소로 압송이 돼서 이곳에서 무려 8개월간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고문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문을 많이 당하게 되고, 이게 참 일본의 야비한 수법인데, 고문을 하고 아주 악조건에서 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다루다가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때쯤 되면 교도소 안에서 죽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이렇게 출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죽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책임을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지금 안희지가 위험하다, 가족들 빨리 와서 안희지를 맞이해라 라고 해서 가족이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온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수척해졌었던 안희재가 가족과 만나게 되고요. 심지어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고문의 후유증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실 치료도 거의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가 결국은 임종 당일날 새벽 5시쯤에 잠깐 의식을 좀 회복합니다. 때마침 이때 이제 장남 안상록이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안상록과 대화를 하다가 안상록한테 물어본 거죠. 전쟁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니? 하니까 안상록이 아버지, 이탈리아가 전쟁에 졌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재가 안 거죠. 아, 이탈리아가 졌으니까 조금 있으면 독일도 지고 일본도 지겠구나. 일본의 패망이 박도했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1943년 9월 2일 날 광복 2년을 앞두고 안희재가 임종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좀 아쉽고 속상하죠. 네.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43년 해방 2년 전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도 아우 조금 있으면 해방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안희재 입장에선 30년대 초반에 농장을 세우고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등등을 보면서 국제 정세를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무너지면 우리가 해방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도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돼가니, 이탈리아가 무너졌는데 드디어 해방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러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의 맥락을 좀 이해하면 그의 죽음이 얼마큼 속상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백산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미급한 아비를 두어 고생이 많다. 동포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알고 살아가라. 가사든 국사든 오직 자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결국 그 평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자력이 아닐까. 근데 그 자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 힘으로 일어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동포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희재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독립이 되잖아요.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46년에 이 최부자집의 12대손, 그쵸? 그 안희재의 정말 동역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최준이 김구의 마지막 거처인 경교장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일화가 현재 하나 남겨져 있는데요.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안희재가 임시정부 초기 운영자금의 60%를 책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의 대부분은 이제 최준에 의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김구는 돈을 받는 입장이었고 최준은 돈을 후원하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이 중간의 연락책은 안희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김구는 김구대로 최준한테 아니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 당시 우리 임시정부 만들 때 진짜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냐 하면서 되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임정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그 어떤 수첩인 거죠. 회계 명부를 딱 보여주면서 금액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회계 명부에 얼마가 써 있었냐면 50만 원. 이것도 이제 최소치를 추산하면 지금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실제로 이건 김구가 기록한 돈인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최준은 최준대로 안희재한테 후원을 해주지만 자기도 자기 집안 이제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후원하는 만큼 이제 명세서를 혼자 써둔 거예요. 근데 최준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왜냐? 최준이 써줬던 돈하고 김구가 받았던 돈이 액수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활동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 후원을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운영비, 활동비, 체류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구도 그렇고 최준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돈을 받았다, 줬다. 돈을 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안희재가 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생각에는 상당한 부분 보냈고 또 돈이 필요한 거니까 돈에 돈 섞인 거 아니니까 일부는 또 다른 방도로 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임시정부에 갔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소위 미안하지 않습니까? 경교장에서 백산 선생 고향이 의령이니까 남쪽에 차문을 열고. 그래서 일화에 따르면 당시 최준이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62살에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건데 경교장 2층에 이제 마루로 나와서 경남 의령 쪽을 이제 바라본 거죠. 뭐 거기서 보이진 않았겠지만 경남 의령의 안희재 묘소를 쭉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하는 또 일화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뒤에서 보던 김구도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게 뭐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지? 또 더 나아가서 눈물은 어떤 때 흘려야 되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동적인 일화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안희재라는 존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굳건하고 철벽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 열심히 하더라도 돈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구나.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인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동할 수 있는 측면들이 너무나 감동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1962년 3월 1일 날 그는 건국훈장을 받게 되고요.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어떤 활동들을 기억을 해주게 됩니다. 백산 안희재,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안희재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 아비를 둔 여식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일본인 복장을 입고 일본 호텔에 머무는 그를 오해하고 아마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끌어모은 엄청난 금액의 독립운동 자금은 무장투쟁을 위한 총과 칼이 되었고요. 그리고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가 되었고 농민의 자력을 키워주는 땅과 곡식이 되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단 한 장의 사진도 단 하나의 글귀도 남기지 않고 역사의 그림자로 사라지는 일을 선택했던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백산, 말 그대로 백두산처럼 우직하게 본인의 자리를 다하며 평생 백성과 나라를 보살폈던 그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백년의 기억의 심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